그날 밤 남편의 친구가 현관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려왔을 때 내 심장은 공포와 알 수 없는 설렘으로 요동쳤다. 우리는 거실의 어둠 속에 단둘이 있었다. 나는 그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것은 우정이 아니었고 친절도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욕망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의 선택은 내 삶을 영원히 파괴했다. 그때 나는 알지 못했다. 내가 잃어버린 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될 줄은. 나는 이지수, 42살의 평범한 주부다. 평범하다고 말했지만 사실 내 삶은 겉으로 보기엔 완벽에 가까웠다. 남편은 중견기업의 이사로 남부럽지 않은 수입을 자랑했다. 우리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아파트에 살았고 아이들은 모두 똑똑하고 예의 바르게 잘 자랐다. 하지만 그 완벽한 삶의 이면에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공허함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남편은 늘 바빴다. 이른 아침 출근해 늦은 밤에야 돌아왔고 주말이면 골프나 회사 모임에 참석하기 바빴다. 그와 나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 다른 시간을 살고 있는 것 같았다. 그의 관심은 오직 회사 일과 성공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그는 내가 어떤 고민을 하는지, 어떤 기분인지 묻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그가 내게 묻기 전에 내가 먼저 입을 닫아버렸을 수도 있다. 10년 넘는 결혼 생활 동안 우리는 서로에게 당연한 존재가 되어버렸고 뜨거운 사랑의 감정은 차가운 의무감으로 대체되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럭저럭 견딜만 했다. 아이들을 돌보며 하루를 보내는 것이 내 일이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나의 공허함을 채워주었다. 하지만 아이들이 성장해 각자의 삶을 살게 되면서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남편이 출장을 떠나는 날은 특히 더 외로웠다. 넓은 집안을 혼자 걷다 보면 내 발소리만이 텅 빈 공간에 울려 퍼졌다. 김민호, 그는 남편의 대학교 후배이자 회사의 유능한 팀장이었다. 남편과는 형, 동생하며 격에 없이 지내는 사이였고 우리 집에도 자주 놀러왔다. 그는 35살로 나보다 한참 어렸지만 남편과는 달리 섬세하고 자상한 면이 있었다. 그는 남편이 해외 출장으로 집을 비울 때마다 내게 전화를 걸어 형수님, 불편한 건 없으세요? 제가 가서 도와드릴까요? 하고 물었다. 남편에게서는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관심이었다. 그의 관심은 나를 조금씩 흔들었다. 나는 그의 연락을 기다렸고 그가 우리 집에 찾아오는 날을 기대하게 되었다. 그는 늘 빈손으로 오지 않았다. 내가 좋아하는 케이크나 꽃을 사왔고 내가 이야기하는 시시콜콜한 농담에도 진심으로 웃어주었다. 나는 그런 그에게서 남편에게서 받지 못한 따뜻한 위로와 관심을 느꼈다. 그날은 남편이 일주일간의 해외 출장을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밤이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갑자기 냉장고에서 굉음이 나며 전원이 나가버렸다. 나는 당황해서 냉장고를 두드려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남편에게 전화하려다 늦은 시간이라 망설였다. 그때 문득 민호가 생각났다. 그는 공대 출신이라 이런 기계들을 잘 다루는 편이었다. 나는 망설임 끝에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민호 씨,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냉장고가 갑자기 고장나서요. 10분도 차에 되지 않아 그에게서 답장이 왔다. 형수님, 지금 바로 갈게요. 기다리세요. 나는 그의 신속한 답장에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불안했다. 남편이 없는 집에 그와 단둘이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차가워지는 냉장고를 보며 나는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1시간 후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그를 맞이했다. 그는 반팔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으로 손에는 공구 상자를 들고 있었다. 형수님, 많이 놀라셨죠? 제가 한번 볼게요. 그는 냉장고를 꼼꼼하게 살피기 시작했다. 나는 옆에 서서 그를 지켜보았다.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힌 그의 얼굴을 보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아려왔다. 그는 늦은 밤까지 나를 위해 애쓰고 있었다. 한참을 냉장고와 씨름하던 그가 고개를 들고 나를 보며 말했다. 형수님, 부품이 완전히 망가졌네요. 지금은 수리가 어려울 것 같아요. 내일 아침에 부품을 가져와서 다시 해드릴게요. 나는 그의 말에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아, 그래요. 내일 남편 오는데 죄송해요. 늦은 시간까지 와주셨는데. 아닙니다. 형수님, 불편하실까봐 그렇지요. 걱정 마세요. 제가 내일 아침 일찍 와서 완벽하게 고쳐놓을게요. 그는 공구 상자를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그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현관까지 배웅했다. 문을 열어주려는 순간 그는 갑자기 내 어깨를 잡았다. 지수 누나. 그가 나를 부르는 호칭이 바뀌었다. 형수님이 아닌 지수 누나. 그 호칭은 낯설었지만 동시에 나의 마음을 흔들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남편의 후배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아니었다. 그 속에는 낯선 감정이 담겨 있었다. 누나. 사실 저는 누나가 너무 외로워 보여요. 형님이 누나한테 잘해주기는 하지만 진짜 지수 누나의 마음을 알아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의 말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정확히 찔렀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그는 내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울지 마세요. 누나,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의 손길은 따뜻했고 그의 말은 내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위로였다. 나는 그 순간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나의 오랜 외로움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날 밤 그는 떠나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차를 끓여 주었고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시간이 흐르고 정적이 흘렀다. 거실의 조명은 은은했고 창밖으로는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 달빛 아래에서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의 손이 나의 손을 잡았고 나는 그의 따뜻한 온기에 이끌렸다. 지수 누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그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걸어갔다. 나는 그가 이제 정말 가려고 하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현관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손을 뻗어 문을 잠갔다. 딸깍 하고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내 심장 깊은 곳에 박혔다. 그는 문을 잠그고 다시 내게로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친절하지 않았다. 그것은 오직 욕망으로 가득 찬 낯선 눈빛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다. 그날 밤 이후 우리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민호는 더 이상 가끔 들르는 남편의 후배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나의 비밀스러운 남자였고 나는 그의 은밀한 연인이었다. 우리는 남편이 없는 틈을 탐았났다. 때로는 집에서, 때로는 인적이 드문 공원 벤치에서, 때로는 그가 빌린 낯선 공간에서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과 욕망을 채워주는 존재가 되어갔다. 민호는 나에게 남편에게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들을 일깨워 주었다. 남편은 나를 아내라는 역할로 대했지만 민호는 나를 이지수라는 한 여자로 대해주었다. 그는 나의 사소한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내가 좋아하는 커피 종류를 기억했고, 내가 즐겨 듣는 음악을 함께 들었다. 그의 세심한 배려는 메마른 나의 감정에 담비와 같았다. 나는 그와의 만남을 통해 잊고 살았던 나의 감정들을 다시금 마주할 수 있었다. 나는 점점 더 그에게 의존하게 되었다. 민호가 없으면 나는 다시 텅 빈 집에서 외로움과 싸워야 하는 평범한 주부일 뿐이었다. 하지만 민호와 함께 있을 때 나는 그에게 특별한 존재였다. 그는 내게 늘 지수 누나는 정말 아름다워요. 형님은 누나의 진짜 모습을 몰라요. 라고 속삭였다. 그의 달콤한 말은 나의 허영심을 부추겼고 나는 그의 칭찬에 중독되었다.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다. 나는 그와의 미래를 상상하기 시작했다. 이 관계가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나는 그의 손을 놓을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민호 씨,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우리 그만해요. 하지만 그는 나의 말을 가볍게 무시했다. 누나, 형님은 곧 돌아올 거예요. 그때까지만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가져요. 그의 말은 나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나는 그가 주는 달콤한 유혹에 저항할 힘이 없었다. 나는 남편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점점 더 익숙해졌다. 남편이 전화를 걸어 오늘 뭐 했어? 라고 물으면 나는 능숙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친구를 만났다거나 백화점에 다녀왔다거나. 남편은 나의 거짓말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평범하고 충실한 아내라고 믿고 있었다. 그의 믿음은 나를 더욱 괴롭혔다. 나는 그의 믿음을 배신하고 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민호와의 만남을 멈출 수 없었다. 민호는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오기 하루 전 나를 찾아왔다. 그는 내게 말했다. 지수 누나, 형님이 내일 오시면 우리 당분간 못 볼 거예요. 오늘 밤 저와 함께 있어 주세요. 나는 그의 제안에 망설였다. 내일이면 남편이 돌아오는데, 하지만 나는 그의 눈빛에 담긴 절박함을 외면할 수 없었다. 나는 결국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그날 밤 낯선 호텔방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곳은 남편의 흔적이 없는 오직 우리 둘만의 공간이었다. 나는 그곳에서 잠시나마 행복을 느꼈다. 하지만 행복의 끝에는 늘 공포가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 날 나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은 이미 집에 도착해 있었다. 그는 나를 보며 어젯밤에 친구들이랑 놀다 왔나 봐. 늦게까지 잘 놀았나? 라고 말했다. 그의 말에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애써 침착한 척 말했다. 친구들이랑 잠깐 수다 떨다가 여보, 출장 잘 다녀왔어. 남편은 나의 어색한 태도에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동시에 불안감에 휩싸였다. 언제까지 이 거짓말을 계속할 수 있을까? 민호와의 관계는 언제쯤 끝날 수 있을까? 나는 이 늪에서 빠져나오고 싶었지만 이미 너무 깊이 빠져버린 뒤였다. 나는 내 삶이 두 조각으로 갈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하나는 남편과 함께하는 완벽한 삶, 다른 하나는 민호와 함께하는 위험한 삶. 그리고 나는 그 두 조각 사이에서 길을 잃은 미아와 같았다. 그날은 남편이 출장을 떠난 지 며칠이 지난 밤이었다. 넓은 집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나는 그 고요함 속에서 나 자신의 외로움과 마주하고 있었다. 며칠 전 민호와 함께 보낸 시간의 잔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의 따뜻한 손길과 달콤한 속삭임은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나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동시에 그와의 만남을 갈망하고 있었다. 남편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민과 텅 빈 마음에 허전함을 채워준 사람은 오직 민호뿐이었다.
그날 밤도 평소와 다름없이 혼자 TV를 보고 있었다. 그때 민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누나, 혹시 냉장고는 괜찮으세요? 걱정돼서요. 나는 그의 세심한 배려에 또 한 번 마음이 흔들렸다. 남편은 출장 중이니 걱정할 필요 없다는 답장을 보냈지만 그는 곧바로 전화했다. 형수님, 냉장고 혹시라도 또 고장나면 어떡해요? 제가 지금 가서 한 번 더 봐드릴게요. 걱정되어서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나는 결국 그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했다. 1시간 후 그는 다시 우리 집 문을 두드렸다. 나는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불안감과 죄책감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냉장고를 살폈고 다행히 냉장고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그는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다행이네요. 괜히 누나 걱정만 시켰네. 나는 그의 순수한 배려에 감사함을 느꼈다. 그가 이제 돌아가려 하자 나는 불현듯 이 밤이 끝나는 것이 두려워졌다. 그가 가면 나는 다시 텅 빈 공간에 혼자 남겨질 것이다. 나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말했다. 민호 씨, 그냥 가지 마시고 따뜻한 차 한 잔 하고 가세요. 그는 나의 제안에 망설이는 듯 보였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다. 창밖으로는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집안에는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그날 밤의 공기는 평소와 달랐다. 왠지 모르게 달콤했고 동시에 위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나는 그의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민호는 내게 조용히 말했다. 누나, 사실 저는 형님에게 말 못할 고민이 있어요. 나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저는 누나가 좋아요. 형님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여자로서요. 그의 고백에 나의 심장은 멈추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눈을 피하며 말했다. 민호 씨,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남편이... 그는 나의 말을 끊었다. 알아요. 다 알아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누나가 외로워할 때마다, 누나가 힘들어할 때마다 저는 옆에 있어주고 싶었어요. 형님보다 더. 그의 말은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상처를 건드렸다. 나는 남편에게서 받지 못한 사랑과 관심을 민호에게서 받고 있었다. 그의 말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그토록 갈망하던 나를 이해해주는 유일한 존재의 외침이었다. 나는 그의 눈을 보았다. 그의 눈에는 내가 겪는 외로움과 똑같은 고독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고독은 우리를 걷잡을 수 없이 서로에게 이끌었다. 나는 결국 그의 고백을 거절하지 못했다. 나는 내 이성보다 내 감정을 따랐다. 나는 내 손을 잡는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서 내가 잃어버린 나의 일부를 되찾고 싶었다. 그날 밤 우리는 함께 밤을 보냈다. 나는 그에게서 따뜻한 위로와 동시에 격렬한 욕망을 느꼈다. 그것은 죄책감과 동시에 짜릿한 쾌락이었다. 하지만 쾌락의 끝에는 늘 공포가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나는 민호의 옆에 누워있는 나 자신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나는 무슨 짓을 한 걸까? 나는 남편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다. 민호는 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누나, 괜찮아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우리 둘만의 비밀로 간직해요. 나는 그의 말에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나의 삶이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아침 일찍 조용히 집을 나섰다. 나는 텅 빈 침대에 홀로 누워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어젯밤의 흔적들이 나를 덮쳐왔다.
그가 건넨 와인잔, 그가 벗어놓은 셔츠, 모든 것이 나의 죄를 증명하고 있었다. 나는 서둘러 모든 흔적들을 치웠다. 남편이 돌아오기 전에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워야만 했다. 나는 거실로 나와 창밖을 바라보았다. 밝은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지만 내 마음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랐지만 내 손에 남은 그의 천은 그것이 현실임을 잔인하게 알려주었다. 나는 이제 완벽한 거짓말쟁이가 되었다. 남편에게 사랑스러운 아내의 가면을 쓰고 민호와 위험한 관계를 이어가는 이중생활을 시작해야 했다. 나는 그날 밤 한순간의 외로움과 욕망으로 인해 나의 삶을 파기했고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그 대가는 아마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것이 될 터였다. 그날 밤 이후 나의 삶은 두 개의 평행선 위를 걷는 것처럼 갈라졌다. 하나는 남편과 함께하는 겉보기에 완벽한 주부의 삶이었고 다른 하나는 민호와 함께하는 비밀스럽고 위험한 삶이었다. 나는 두 개의 삶을 살면서 점점 더 지쳐갔다. 남편에게는 완벽한 아내의 가면을 쓰고 민호에게는 외롭고 상처받은 여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내 진짜 모습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평소와 같이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는 출장에서 돌아온 후 내게 고맙다며 비싼 목걸이를 선물했다. 그는 내가 그토록 갈망하던 사랑을 물질로 대신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선물에 겉으로는 환한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죄책감에 휩싸였다. 이 목걸이는 나의 죄를 더욱 무겁게 짓누르는 족쇄처럼 느껴졌다.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당신만 있으면 돼요. 하지만 그는 나의 진심을 이해하지 못했다. 민호와 나의 관계는 계속해서 이어졌다. 그는 내게 끊임없이 연락했고 남편이 없는 틈을 타 나를 찾아왔다. 우리는 주로 남편이 출근한 낮 시간에 만났다. 나는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좋으면서도 동시에 불안했다. 나는 혹시라도 누군가 우리를 볼까봐 두려웠고 남편이 우리의 관계를 눈치챌까봐 늘 불안에 떨었다. 내 휴대폰은 잠금 장치로 굳게 잠겨 있었고 민호와의 메시지는 확인하자마자 모두 삭제하는 것이 나의 일과가 되었다. 한 번은 남편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남편이 불현듯 말했다. 여보, 민호 알아? 우리 후배 말이야. 나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나는 애써 침착한 척 말했다. 네, 알죠. 예전에 냉장고 고쳐주러 왔었잖아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민호가 요즘 회사에서 아주 잘 나간대. 능력도 좋고 성실하고. 그런데 결혼은 아직 안 하네. 걔한테 좋은 여자 좀 소개해 줄까? 남편의 말에 나는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다. 나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글쎄, 알아서 잘하겠죠. 우리가 신경 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남편은 나의 어색한 태도에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나는 민호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민호 씨, 이제 정말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이 우리를 의심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민호는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누나, 걱정 마세요. 형님은 아무것도 모를 거예요. 누나가 불안해할 때마다 제가 옆에 있어 줄게요. 그의 말은 나를 또다시 안심시켰다. 나는 그의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갔고 이 위험한 관계를 이어갔다. 하지만 나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나는 남편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곤두세웠다. 남편이 늦게 퇴근하는 날에는 혹시 나를 미행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밖을 내다보았고
남편이 휴대폰을 만지고 있을 때면 혹시라도 내게 온 민호의 메시지를 보았을까 하는 생각에 불안했다. 나의 삶은 더 이상 나만의 것이 아니었다. 나의 모든 행동과 생각은 민호와 남편, 그리고 이 거짓말에 늪에 갇혀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와 평소와 달리 내게 말했다. 여보, 요즘 당신이 좀 달라진 것 같아. 예전보다 웃음도 많아지고 옷도 화사하게 입고 혹시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 남편의 말에 나는 당황했다.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다. 아니, 그냥 봄이라서 기분 전환 좀 했지. 남편은 나의 말을 믿는 듯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왠지 모르게 의심의 빛을 띠고 있었다. 그날 밤 남편은 잠든 나를 깨워 말했다. 여보, 우리 아이들한테 전화해볼까 늦었지만 목소리라도 듣고 싶네. 나는 남편의 제안에 당황했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이 있었고 늦은 밤에 전화하는 것은 실례였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나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여보, 지금은 너무 늦었어. 내일 아침에 하자. 하지만 남편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다행히 아이들은 잠들어 있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동시에 남편의 행동에 묘한 불길함을 느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한순간의 실수로 시작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 민호는 나에게 따뜻한 위로를 주었지만 동시에 나의 삶을 파괴하고 있었다. 나는 이 관계를 끝내야만 했다.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었다. 나는 민호에게 전화를 걸어 단호하게 말했다. 민호 씨, 우리 이제 그만 만나요.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요. 하지만 민호는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누나, 저를 떠나지 말아요. 저는 누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형님에게는 말 못할 고민이 있어요. 제가 다 말해 드릴게요. 그의 말에 나는 또다시 흔들렸다. 그의 눈빛은 내가 겪는 외로움과 똑같은 고독이 담겨 있었고 나는 그의 고독을 외면할 수 없었다. 나는 결국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이 관계의 끝을 향해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고 있었다. 나는 점점 더 대담해졌다. 남편이 주말 골프를 치러 나간 사이 나는 민호를 집으로 불렀다. 넓고 텅 빈 집, 푹신한 소파, 그리고 우리가 함께 듣는 조용한 음악.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은밀하게 만들었다. 그는 더 이상 남편의 후배가 아니었고 나는 더 이상 외로운 사모님이 아니었다. 우리는 그저 서로의 온기를 갈망하는 두 사람이었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영화를 보았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은 내가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은 것 같았다. 나는 이 모든 것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랐다. 지수 누나,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요. 그가 내게 속삭였다. 나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나 역시 그랬다. 이 위험한 평화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랐다. 나는 우리가 영원히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완벽한 거짓말은 없었다. 그리고 우리의 비밀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와 평소와 달리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대신 집안 곳곳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는 무심한 표정으로 서재에 걸린 그림을 만져보고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화분을 들여다보았다. 나는 그의 행동이 이상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여보, 당신이 요즘 집안을 너무 깨끗하게 관리해서 집이 더 예뻐진 것 같아. 남편은 내게 이렇게 말하며 싱긋 웃었다. 나는 그의 말에 안도하면서도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수상한 기운을 느꼈다.
그의 시선은 자꾸만 나의 휴대폰을 향하고 있었다. 나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날 밤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나는 조용히 서재로 들어가 휴대폰을 확인했다. 민호에게서 온 메시지가 한 통 있었다. 누나, 보고 싶어요. 주말에 남편분 골프 가시면 그때 뵐 수 있을까요? 나는 문자를 확인하자마자 불안한 마음에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남편이 혹시 이 문자를 봤을까? 아니, 그럴 리 없다. 나는 휴대폰에 비밀번호를 걸어두었고 남편은 내게 함부로 휴대폰을 보지 않았다. 나는 애써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문자를 삭제했다. 다음날 오후 나는 민호를 만나러 나갔다. 우리는 언제나처럼 한적한 공원에서 만났다. 그는 내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지수 누나, 요즘 남편분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나는 그의 말에 화들짝 놀랐다.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아니, 그냥 느낌이 그래요. 혹시 우리 관계를 눈치챈 건 아닐까 해서요. 민호는 불안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 역시 불안했다. 하지만 나는 애써 침착한 척 말했다. 아니에요. 그냥 여보가 요즘 회사 일 때문에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아무 걱정 말아요. 나는 그를 안심시키기 위해 애썼지만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남편의 행동, 민호의 불안한 눈빛, 그리고 내 스스로의 죄책감. 이 모든 것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퍼즐 조각처럼 맞춰져 가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남편은 내게 함께 영화를 보자고 했다. 나는 남편과 함께 늦은 밤까지 텔레비전을 보았다. 영화가 끝난 후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척 내게 물었다. 여보, 그런데 혹시 김민호 씨라고 알아? 남편의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오자마자 나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나는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물었다. 김민호요. 그게 누군데요? 남편은 묘한 웃음을 지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자상하지 않았다. 그 속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 사람이 당신 에어컨 수리해줬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내가 우연히 그 사람 페이스북을 봤는데 우리 결혼 사진에 이 결혼은 오래가지 못할 거야 라고 댓글을 달아놨더라. 당신은 그 사람을 정말 몰라. 나는 남편의 말에 몸이 굳어버렸다. 그의 손에는 나의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내가 삭제한 민호의 문자 메시지가 선명하게 보였다.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던 불안감이 한순간에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모든 것이 끝이었다. 나는 아무것도 변명할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던 불안감이 한순간에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모든 것이 끝이었다. 나는 아무것도 변명할 수 없었다. 나의 심장은 멈추는 것 같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남편의 눈빛은 내가 알지 못하는 차가운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나는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당신이 내 옆에서 이런 짓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의 말은 내 심장을 꿰뚫는 칼날 같았다. 나는 그에게 거짓말을 했다. 오랜 세월 동안 그의 옆을 지키며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단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내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차.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처하게 된 이유조차 제대로 생각할 수 없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남편의 믿음, 아이들의 존경, 그리고 내 스스로의 자존감까지. 남편은 변호사를 선임했고 나는 모든 것을 잃고 말았다. 남편은 이혼을 요구했고
나는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었다. 아이들은 아빠의 편에 섰다. 그들은 나를 배신자로 보았고, 더 이상 나를 엄마로 인정하지 않았다. 큰아들은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도 나를 만나려 하지 않았고, 딸은 내가 전화를 걸 때마다 냉담한 목소리로 이제는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아빠한테 돌아가세요. 라고 말했다. 나는 홀로 남겨졌다. 넓고 화려했던 집은 더 이상 나의 공간이 아니었다. 나는 그 집에서 쫓겨나듯 나왔고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게 되었다. 남편의 명성에 흠집이 갈까봐 재산 분할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나는 남은 삶을 혼자서 살아가야만 했다. 나는 홀로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 남편의 사랑, 아이들의 믿음, 그리고 내가 쌓아 올린 완벽한 삶. 나는 그 모든 것을 한순간의 외로움과 잘못된 욕망으로 잃었다. 민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는 나를 파멸로 이끌었고 자신의 복수를 완성한 뒤 조용히 사라졌다. 나는 가끔 그가 수리해 주었던 냉장고를 떠올렸다. 그 냉장고는 이제 나의 차가운 방에서 차가운 바람을 내뿜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차가운 바람은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한다. 나는 그날의 뜨거운 바람과 그의 따뜻한 눈빛을 그리워하며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남편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내가 삭제한 문자 메시지를 복원해냈고 내 휴대폰 속 민호와의 수많은 사진과 통화 기록들을 확인했다. 나의 모든 거짓말은 하얀 도화지에 떨어진 검은 먹물처럼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날 밤 우리의 집은 싸늘한 정적 속에 잠겼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텅 빈 눈으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침묵은 나를 더욱 괴롭게 만들었다. 나는 차라리 남편이 소리 지르고 분노해 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나를 투명한 존재처럼 대할 뿐이었다. 누나, 걱정 마세요. 형님은 아무것도 모를 거예요. 민호의 달콤한 속삭임이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그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믿었다. 나는 그가 나의 외로움을 채워줄 유일한 존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남편의 눈빛에서 나는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이 한순간의 허상이었음을. 민호의 사랑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복수였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는 내게 이혼 서류를 내밀며 말했다. 나는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당신이 내 옆에서 이런 짓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의 목소리는 냉담했고 나는 아무것도 변명할 수 없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내 눈빛에는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가득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민호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하지만 그의 번호는 이미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나는 그가 남긴 흔적을 찾기 위해 발버둥쳤지만 소용없었다. 나는 그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남편에게 복수하기 위해 나를 이용했다. 그가 내게 보여주었던 모든 따뜻함과 배려는 가식이었다. 그의 사랑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속았고 나의 삶은 그로 인해 파멸했다. 이혼 소송은 길고 지루했다. 남편은 내게 위자료를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증거들을 모두 제출했다. 나는 법정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 나의 명예, 나의 존엄성, 그리고 나의 가정까지. 판사님은 나에게 당신은 남편과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당신의 행동은 용서받을 수 없다. 고 말했다.
나는 그 말에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다. 나는 내가 저지른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결국 모든 것을 잃었다. 남편은 나와의 관계를 끊었고, 아이들은 나를 외면했다. 큰아들은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도 나를 만나려 하지 않았고, 딸은 내가 전화를 걸 때마다 엄마, 이제 그만해요. 아빠한테 돌아가세요. 라고 냉담하게 말했다. 나는 아이들을 만날 자격조차 없었다. 나는 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나는 홀로 남겨졌다. 넓고 화려했던 집은 더 이상 나의 공간이 아니었다. 나는 그 집에서 쫓겨나듯 나왔고,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게 되었다. 남편의 명성에 흠집이 갈까봐 재산 분할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나는 남은 삶을 혼자서 살아가야만 했다. 매일 밤 나는 텅 빈 방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나는 그 모든 것을 한순간의 외로움과 잘못된 욕망으로 잃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다. 외로움 대신 깊은 절망과 후회가 나를 감싸고 있다. 나는 남편의 사랑을 외면하고 아이들의 믿음을 저버렸다. 나는 내가 저지른 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다. 나는 민호에게 이용당했고, 나의 삶은 그로 인해 파멸했다. 나는 이제 혼자다. 나를 이해해 줄 사람도, 나를 위로해 줄 사람도 없다. 나는 영원히 혼자일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남편의 사랑, 아이들의 믿음, 그리고 내가 쌓아 올린 완벽한 삶. 나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화려했던 집의 주인이 아니었다. 나는 쫓겨나듯 그곳을 떠나왔고, 이제는 낡고 허름한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예전의 그것과 달랐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야경 대신 칙칙한 회색빛 건물들만이 가득했다. 나의 삶처럼 나의 시야도 좁아지고 어두워졌다. 이혼 소송이 끝난 후 남편은 내게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아이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나는 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알기에 그들의 차가운 외면을 감당해야만 했다. 나는 매일 밤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엄마, 이제 그만해요. 아빠한테 돌아가세요. 라는 딸의 냉담한 목소리뿐이었다. 나는 그들의 삶에서 영원히 지워진 존재가 되었다. 나는 민호에게서도 연락을 받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복수를 완성한 후 마치 유령처럼 사라졌다. 그가 내게 보여주었던 모든 따뜻함과 사랑은 가식이었다. 그는 나를 철저하게 이용했고 나는 그에게 속았다. 나는 그에게 복수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 복수할 자격조차 없는 비참한 존재였다. 나는 그를 찾기 위해 발버둥쳤지만 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이제 혼자다. 나를 이해해 줄 사람도, 나를 위로해 줄 사람도 없다. 나는 매일 밤 텅 빈 방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나는 그 모든 것을 한순간의 외로움과 잘못된 욕망으로 잃었다. 나는 후회했다. 만약 내가 그날 밤 민호의 손을 잡지 않았더라면, 만약 내가 남편에게 나의 외로움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더라면, 하지만 모든 것은 이미 늦었다. 나는 나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다. 외로움 대신 깊은 절망과 후회가 나를 감싸고 있다. 나는 남편의 사랑을 외면하고 아이들의 믿음을 저버렸다. 나는 내가 저지른 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다. 나는 민호에게 이용당했고 나의 삶은 그로 인해 파멸했다. 나는 이제 혼자다.
나를 이해해 줄 사람도 나를 위로해 줄 사람도 없다. 나는 영원히 혼자일 것이다. 나는 이 모든 것을 글로 남기기로 결심했다. 나의 어리석음, 나의 죄, 그리고 나의 후회, 이 모든 것을 글로 남겨 혹시라도 나처럼 외로움에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싶었다. 나의 이야기는 어쩌면 흔한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교훈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나는 낡은 수첩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한 글자 나의 이야기를 적어 내려갔다. 나의 손은 떨렸고 눈물은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나는 이 모든 것을 글로 남기며 내가 저지른 죄를 속죄하고 싶었다. 나의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충격적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이다. 나는 글을 쓰면서 지난 날을 회상했다. 남편과 처음 만났던 날, 아이들을 낳았던 날,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행복했던 순간들, 그 모든 순간들이 나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그 순간들을 떠올리며 울고 웃었다. 나는 그 모든 순간들이 나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나는 그 소중한 추억들을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모두 잃었다. 나는 이제 홀로 남겨진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으려 한다. 나는 내가 저지른 죄를 평생 동안 짊어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나의 죄를 뉘우치고 남은 삶을 겸손하게 살아가려 한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로움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하고 나의 삶을 다시 시작하려 한다. 비록 나의 삶이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갈 것이다. 나는 나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저지른 죄를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